저희가 쉽고 재미있게 교육에 대한 감을 찾아드립니다. 교사가 풀어보는 교육에 대한 뒷이야기, 교육 감. 오늘은 타이밍이 딱 맞았네요. 네, 오늘은 20번째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연가를 4일 쓰고 돌아온 안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요즘 아이들과 산소를 만드느라 진이 빠진 과학전담 최쌤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크로마키의 신이 난 박쌤입니다. 옷이 막 투명해서 파란 부분이 안 나와요. 영상으로 보세요. 다음에는 드레스 코드를 파랗게 맞추고 네. 한번 해보는 걸로 하도록 하고요. 어느덧 20번째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참 우여곡절이 많았는데, 근데 20번 하면서 노하우도 굉장히 많이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장소를 옮기고 몇 번째 촬영일까요? 이거 세 번째. 세 번째 정도 네. 음. 방영은 찍기는 좀 많이 방영은 두 나간 번째인데 거는, 네. 찍은 건 세 번째인데 그 안에서 저희도 이제 좀 노하우를 맞춰서 좀 최적화를 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몇 회까지 좀 이어질 것 같으실까요? 글쎄요, 저희가 싸울 때까지? 20이니까 뭐 20만 회 정도는 갈지 그 않을까. 만약에 예? 오늘 이거 하고 이제 저희 닭갈비 먹으러 갔는데 응. 거기서 싸우면 21회 넘는 건가요? 싸우면 한판 싸우시죠, 그러면? 안 그래도 귀찮았는데 음. 네, 좋습니다. 저희 오늘 소식은요. 뭐 코로나19 소식이랑요. 그리고 뭐 기타 소식들이 있는데 저희가 좀 이번에 주요하게 전해 드릴 게 이제 4월 20일에 새로운 방역 지침이 나왔습니다. 네. 그게 아마 좀 주된 소식이 될 것 같고요. 그 외 기타 소식들도 같이 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먼저 코로나19 소식부터 전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코로나19가 3년째 지속되면서 뭐 여러 가지 현상에 관한 뉴스들이 나왔는데요. 서울만 봤을 때 서울의 학생, 교직원, 확진자 수가 4주 연속 감소했다고 합니다. 아마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고요. 19일 서울시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11일부터 17일까지 서울 유초중고 학생 확진자 수는 16,814명으로 직전 주보다 40% 줄었다고 했고요. 3월부터 따졌을 때 약 4주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고 합니다. 저희도 지금 학교에서 보면 교사 학생 확진 감소세를 보이고 있죠. 네, 네. 맞아요. 저희 보건 선생님께서 매일 이제 집계를 해서 네네. 보내주시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확연하게 줄어든 모습들을 좀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저희 셋은 왜 셋 다 안 걸렸을까요? 이렇게 지나가는 건가요? 아니면은 슈퍼 그 그러게요. 있잖아요. 슈퍼문제인가요? 음성들만 모여서 안전하게 촬영 중입니다. 네, 네. 좋습니다. 이어서 해주십시오. 네. 네, 교육부는 한국교육환경보호원이 코리아 리서치에 의뢰해서 지난 2월 11일부터 18일까지 초중 고교생 34만여 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학생 정신건강 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는데요. 뭐 크게 우울감, 그리고 뭐 성적 저하를 걱정하는 것, 친구 관계, 뭐 교사와의 관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우울해졌는가라는 질문에 초등학교가 27%, 중고등학교가 12%로 나왔고요.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도 초등학교가 27%, 중고교 학생들이 7%로 집계됐다고 하는데 이게 많이 이제 늘어난 수치라고 해요. 그렇죠. 아무래도 초등학생들 같은 경우는 좀 더 활동량도 많고 학교에 가서 친구들 보고 이런 부분에서 많이 이제 그런 어떤 삶의 즐거움을 찾는데 학교에 가지 못하고 특히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그런 지점들 때문에 이런 것들을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학업 스트레스, 성적 저하에 대한 응답은 스트레스가 늘었다라는 응답이 초등학교 1에서 4학년이 44.5%로 가장 높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5, 6학년 학생들은 43.9%, 고등학생은 43.7%, 중학생은 39.8% 순으로 조사가 됐고요. 스트레스가 감소했다는 응답은 4.5%에 불과했습니다. 아이들의 학업 스트레스가 왜 이렇게 늘었다라고 응답을 했을까요? 전 개인적으로 혼자 있어서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음. 어려워하는데 내 음, 친구도 어려워하고 얘도 어려워하고 혹은 막 내가 알려줄 게 별거 아니야 이런 느낌이 있으면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어쨌든 혼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게 조금 스트레스를 높이지 않았을까라는 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좀 활동의 부재 같은, 왜냐면은 초등학교에서는 이렇게 지식 전달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조작 활동도 해보고 그쵸. 같이 모든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올스탑이 됐으니 음, 수업은 어쨌든 진행이 돼야 되니까 좀 재미없는 방향으로밖에 아이들이 할 그렇죠. 수 없지 않았을까? 원격 상황에서 아무래도 혼자서 모든 학업에 대한 책임을 지다 보니 그런 게 이런 불안함이나 걱정, 우울감, 호까지 다 연결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부모님들께서 제일 상담하다 보면 걱정을 많이 하시는 인터넷 스마트폰 사용 시간은 역시 이제 증가를 했는데 73.8%가 코로나 이후 사용 시간이 늘었다라고 답했습니다. 특히 뭐 원격 수업 자체가 스마트 기기를 접하다 보니까 거의 하루 종일 스마트 기기와 아이들이 같이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던 것 같고요. 특히 초등학교 1학년에서 4학년이 늘었다는 응답이 83.5%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초등학생 5, 6학년은 78.8%. 여기도 높네요. 중학생은 62.1%, 고등학생은 56.9% 순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친구와 선생님과의 관계가 좀 소원해졌다, 관계가 나빠졌다라는 응답은 전체 31.5%였는데 초등학교 1에서 4학년이 43.2%, 5, 6학년은 33%, 중학생은 17, 고등학생은 14% 순서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코로나 상황이 우리 학생들의 심리 정서에 부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을 이번 결과로 확인할 수 있었으며 대응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소중한 조사 자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꼭 잘 대응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조사가 없었어도 알고 있었던 네네네네. 쓸 만큼 아이들이 네. 정말 힘들어했던 상황인 네. 진짜 만큼 힘들었죠. 네. 네, 어떻게 빨리 회복의 기조로 넘어갔으니 교육 이제 쪽에서도 회복적인 것이 빨리 실현이 됐으면 좋겠는데 네. 그런 회복에 대한 방안을 조사하셨다고요? 일상 회복 추진 방안이 발표가 매끄럽지 됐는데 않았나요? 너무 매끄러웠어요. 스무스하게 받겠습니다. 네. 정말 듣던 중, 전 진짜 이런 날이 올 거라고 생각을 못 했는데, 코로나 관련돼서 저는 이제 학생들한테 늘 소식을 전해줘요. 왜냐면은 이제 학생들은 그런 뉴스 내용들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조심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전달만 받는 상황이 얼마나 불안할까 싶어서 제가 지금 선생님이 뉴스를 봤을 때 이런 상황인 것 같다. 우리 요런 상황인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이제 새로운 뉴스가 나오거나 뭐 국면이 바뀌면 좀 전해주긴 하는데 그러면서 늘 미안하다고 얘기를 하는 게 좋은 소식을 좀 들려주고 싶은데 코로나 관련한 소식은 늘 안 좋은 소식만 있고 그래서 조금 이렇게 전해주는 게 선생님도 미안해라고 맨날 얘기는 하는데 드디어 좋은 소식이 조금 나왔죠. 네, 교육부에서 4월 20일, 네, 수요일에 오미크론 이후, 즉 포스트 오미크론 학교 일상 회복 추진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이번 방안은요, 오미크론 이후, 즉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로의 전환과 사회적 일상 회복 기조 등을 반영하여 교육 활동 정상화 및 교육 회복을 본격 추진하되 재유행 시 차질 없이 대비하도록 지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포스트 코로나가 아니라 포스트 오미크론이라고 명명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금 또 뉴스를 보니까 전망상으로 지금은 이제 또 유행세가 감소하고 있지만 돌아오는 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또 변이가 또 일어날 수도 있고 혹은 또 새로운 유행이 시작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포스트 코로나라고는 이름 안 짓고 코로나는 끝나지 않는구나. 왠지 오미크론이라고 명명을 한 것 같은데 일단 보면은 좀 대응 전략이 있는데 일단은 좀 세 가지 파트로 좀 말씀을 드릴게요. 방역 파트와 학사 파트 그리고 교육 회복 파트 이렇게 세 가지로 좀 안내를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틀은요. 일상 회복을 통해 전환을 위해서 이때 준비 단계, 이행 단계, 안착 단계의 세 가지로 이제 이루어집니다. 방역과 학사가 모두 그렇게 이루어지고요. 준비 단계 같은 경우는 4월 21일에서 4월 30일까지, 그리고 이행 단계는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 그리고 안착 단계는 잠정이긴 한데요. 이제 그때 상황을 봐서 이행이 잘 되고 있다. 그러면 5월 23일부터 1학기까지를 거쳐서 이제 교육 활동을 이제 정상화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방역도 이제 방역 파트도 이제 요 단계에 맞춰서 학사 파트도 요 단계에 맞춰서 좀 설명을 먼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내용 혹시 근데 사실 저희가 안내 드리는 게 굉장히 좀 다이제스트 된 부분이에요. 그래서 혹시라도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시다. 그러면 이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가셔서 보도 자료를 누르시면요. 여기에 이제 일상 회복 방안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참고해 주신다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어보니까 대부분의 내용들이 뭐 시도교육감이 결정한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 교육부 전국적인 단위의 큰 틀이지 사실 요 이후에 이제 시도교육청에서 또 정해져서 내려오고 학교에서 이제 또 방안을 정할 거기 때문에 혹시라도 학부모님들께서 이거 듣고 계시면은 이건 큰 틀이다.
학교에서 자세한 내용이 안내문을 통해서 전달될 것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방역 파트부터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방역 현행은요. 등교 기준 이제 7일 격리죠. 걸리게 되면 그쵸? 그리고 진단 검사는 2회 정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일단 4월 말까지의 준비 단계는 방역 같은 경우는 현행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격리 7일 그리고 그 검사는 2회 이렇게 하기로 되는데요. 이제 5월 1일부터 5월 22일까지는요. 등교 기준은 현행 유지예요. 그러니까 격리는 7일이 맞는데 근데 이제 진단 검사 같은 경우는 이제 1회만 하는 걸로 그런 식으로 이제 좀 바뀌게 되고요. 그 다음에 추후에 안착 단계에 가게 된다면 요거는 근데 아직 교육부에서도 좀 먼 시기이기 때문에 정확한 판단을 못 내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등교 기준 같은 경우는 방역 당국과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학사 파트로 보게 되면요. 일단 현행 같은 경우는 이제 지금 선생님들께서 혹은 학부모님들께서 지금 학교에서 각자 시행하고 있는 방안대로 시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이제 준비 단계에서는 5월 정상 등교, 이제 정상 등교가 이루어지는데 정상 등교를 위한 학사 운영 계획을 이제 준비해서 이제 각 학교에서 또 학부모 가정으로 또 안내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행 단계로 가게 되면요. 이제 모든 학교에 정상 등교가 실시됩니다. 그리고 교과 활동, 비교과 활동, 방과 후 학교, 돌봄 등이 이제 모두 코로나 방역 체계가 아니라 그 이전처럼 정상적으로 이제 운영이 되게 되고요. 그리고 이 교육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교육 회복도 본격적으로 추진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안착 단계에서도요. 이제 이행 단계와 이제 동일하게 이제 좀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근데 등교 기준이 이제 그때 가서 이제 좀 바뀌게 되면은 또 그때 따른 출결 평가 기준이 또 나올 거라고 합니다. 그때는 몇 판일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렇게 나올 것 같고요. 그래서 전체적인 기조는요. 기본 방역 체계를 유지하되 일부 자율 대응으로 전환하는 것. 뭐 비슷하죠, 사실. 그쵸. 비슷하긴 한데 전체적인 틀들이 좀 내려올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교육 활동 회복 내용 아까 보시면요. 뭐 그런 겁니다. 유아 유치원 같은 경우는 이제 개별 놀이 중심에서 또래 놀이, 바깥 놀이, 신체 활동 중심의 정상 운영이 이루어지고요. 초중등 같은 경우는요. 학습 환경 및 필요성을 고려하여 뭐 이제 학습 도구나 특별실을 이제 공동 사용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동식 수업 이제 저희 좀 제한돼 있었잖아요. 그런 것도 이제 가능해지고요. 그리고 저는 이게 되게 좋은 것 같아요. 모듬 활동이나 토론 등의 다양한 수업 방식 활용 가능. 사실 애들이 되게 섬처럼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책상 배치가. 그게 사실 전 진짜 마음이 아팠는데 그런 것들도 이제 좀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평가가 진행될 때 학년 학급 단위 혼합고사장 그리고 모두명 수행평가 등 다양한 방안을 활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역시 뭐 그런 시험 중간고사나 기말고사 이런 것들도 이제 좀 가능해지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비교과 영역에서의 회복은요. 이제 뭐 학급 학년 단위 소규모 체험 활동 등 대내외 행사가 운영 가능합니다. 저 그 이 기사를 찾아보다가 그걸 봤어요. 이제 4월 18일에 광주의 어떤 학교에서 운동회를 했다. 근데 그 3학년 학생들을 막 비춰줬는데 초등학생. 네, 초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주로 비춰줬는데 그러면서 딱 나왔던 게 이 3학년 학생들은 입학하자마자부터 코로나라서 그치. 운동회가 처음이다 뭐 이렇게 보는데 그게 괜히 좀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대내외 행사가 운영이 가능하고요. 그리고 숙박형 프로그램 사실 제가 담당자로서 이제 계획이 또 바뀌게 되나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어쨌든 수학여행이나 체험학습 운영 같은 거 있잖아요. 숙박형으로 이제 주로 저희 진행됐었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교육청과 학교가 결정하고 협의를 통해서 시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조금 되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교육 회복입니다. 이제 코로나 있던 그 지난 기간 동안에 교육 회복이 좀 필요한 상황이 좀 생겼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도 이제 좀 진단하고 또 학생에 맞춰서 이제 교육 회복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이거는 조금 장기적으로 좀 이루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안착 단계가 1학기까지긴 한데 교육 회복 같은 경우는 1학기 여름방학 2학기 이후로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고 좀 플랜이 만들어질 것 같고요. 정확한 것들은 역시 추후에 시도교육청 혹은 학교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참 희망적인 조금씩 말을- 조금씩 네. 이제 원래 우리가 기억하던 그런 학교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 같은데 방금 문득 그 생각을 했어요. 뭐 광주의 어느 학교에서 3학년 아이들을 비춰주면서 이 학생들은 운동회를 겪어본 것이 처음이다. 처음이다라는 걸 하면서 무슨 생각이 문득 들었냐면
어찌 보면은 코로나 이후의 그런 생활이 그 아이들에게는 더 일상이 아닐까? 그래서 거기에 음. 어쩌면 애들은 편안함을 느끼고 있지는 않을까? 마스크 쓰고 서로 마스크를 이렇게 거리 쓰고 두는 관계. 거리를 두고 하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너네 막 마스크 벗어야 되고 이제 운동회도 해야 되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또 강요가 되는 음. 그런 걱정을 쓸데없이 해봤습니다. 또. 근데 사실 밥 먹을 때 보면 마스크를 쓰고 밥을 먹는 애들이 있어요. 네. 밥 먹을 때만 그쵸. 잠깐 이렇게 해가지고. 내리고 그리고 마스크를 벗었을 때 자기 얼굴을 되게 부끄러워하고 음, 그래서 그런 거 보면서 강제로 벗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고. 사실 한동안은 개인의 선택으로 그쵸. 둬야 되지 않을까 싶기도 하는 게 근데 어쨌든 저희가 사실 코로나 이전에요. 코로나 이전에 사실 그런 게 있었잖아요. 미세먼지 때문에 음. 이제 미세먼지가 심한 날에는 마스크를 끼고 뭐 학교를 오고 요런 류의 음. 느낌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제 생각엔 이제 앞으로 이제 저희 사실 옛날에는 감기 걸렸다고 해서 마스크 끼고 오진 않았잖아요. 음. 그렇죠. 근데 이제는 약간 개인 위생이나 개인 방역의 일환으로 뭔가 어떤 일이 있을 때는 좀 끼고 오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봅니다. 네. 원격 수업이 이렇게 일상화된 것처럼 마스크도 일상화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학교 재난 생긴다고 휴업하는 휴업하는 거 일은? 없어지고 아. 무조건 원격 이렇게 할 것 같아요. 그러게요. 이제 뭐 홍수 났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렇죠. 그래도 주문 들어와라. 네. 네. 좋습니다. 자, 요렇게 해서 이제 간단하게 이제 추진 방안이 있었고요. 이게 아무래도 큰 틀이다 보니까 좀 궁금해 하시는 점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쌤께서 관련된 Q&A 같은 것들을 좀 모아 오셨는데, 일단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고, 저도 뉴스 보면서 이 댓글로 진짜 많이 왔던 질문들이 거예요. 네. 많았죠. 이제 등교 전에 이제 그 자가 검사 안 해도 되냐? 아, 그거 자가 좀 키트. 네, 여쭤봤는데 혹시 어떻게 될까요? 이전에는 교육부 차원에서 등교 전 자가 검사를 주 2회, 그러니까 주 2회니까 저희가 키트를 매일 소분해서 나누어 줬었잖아요. 근데 4월 18일부터는 주 1회로 권고했지만 강제가 아니었죠. 권고했지만 5월부터는 권고를 하지 않고 교육청 자율로 맡기게 됩니다. 사실 교육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면은 학교에서 1회 정도 권고를 계속할 수는 있지만 정부 차원에서 또 교육부 차원에서는 자가 검사를 권고하지는 않겠다라는 취지입니다. 좋습니다. 이제 뭔가 그러면 그 지난번 뉴스에서도 보도해 드렸지만 그 중간 기말에 대한 문제점들이 좀 있었잖아요. 그 부분은 어떻게 되나요? 사실 방역 당국의 어떤 판단에 따라서 교육부가 판단을 새로 하겠다라고 했었는데요. 확진자 격리를 이제 방역 당국은 의무 사항이 아닌 권고 사항으로 변경하면 확진자 등교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말고사 치를 수 있게 됩니다. 방역 당국이 5월 말부터는 확진자 격리 의무를 해제하는 방안을 지금 검토 중에 있기 때문에 확진자가 응시할 수 있는 길도 열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고요. 교육부는 그렇게 된다면 확진자가 별도의 격리된 장소에서 시험을 볼 수 있게 하겠다며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좋습니다. 사실 그 질문 중에 이제 뭐 수학여행 숙박형 체험학습 가능해지냐, 뭐 짝꿍도 다시 생기냐 이런 것도 그쵸. 있었는데요. 그건 제가 앞에 이제 전해드렸듯이 이제 5월 1일부터 전면 재개한다. 하지만 협의에 따라서 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모두명 혹은 뭐 다양한 형태의 수업 형태를 허용하기 때문에 짝꿍도 다시 생길 수 있겠지만 1학기 동안에는 이제 식당 칸막이는 유지한다고 이렇게 들었고요. 그럼 또 요것도 좀 궁금합니다. 사실 이거 지금 실외 마스크 해제에 대한 내용을 방역 당국에서 이제 5월부터 좀 고려해 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럼 수업 시간에 뭐 마스크 좀 벗어도 되나? 이런 건 좀 어떨까요? 그렇죠. 현재까지 나온 정책으로만 봤을 때는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꼭 써야 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는 대부분 실내 활동을 하기 때문에 마스크를 꼭 써야 하는데 다만 지금과는 다르게 5월 1일부터는 꼭 보건용 그러니까 KF80 이상의 마스크가 아니어도 되고요. KFAD라고 저희가 하죠. 여름에 쓸 수 있는 그렇죠. 그런 비말 차단용 가벼운 마스크를 써도 됩니다. 다만 이제 교실에서 특히나 뭐 이제 초등학교에서 뭐 음악 시간에 리코더를 분다거나 뭐 단소나 소금 같은 걸 많이 활용하시는데 그런 거는 현장에서 신중하게 파악을 해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고 이거와 관련된 건 교육청별로 아마 지침이 내려오지 않을까 하고 있습니다. 또 야외 체육 시간이나 뭐 체험 학습을 가는 경우에는 방역 당국이 실외 마스크 착용 해제를 허용한다면 마스크를 벗는 방안을 그렇죠.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습니다. 밖에서만이라도 그쵸. 네. 근데 좋을 것 쓰는 밖에서 애들이 많을 것 같아요. 밖에서 해제하면 어차피 옆에 있으면 밖에서 네. 안 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싶기도 하고.
그러면 대학교는 어떻게 되나요? MT나 이런 숙박형 행사가 원래 대학교에 많았잖아요. 그렇죠. 대학생들도 진짜 억울할 것 같아요. 입학을 했는데 이제는 졸업 이제 그걸 앞둔 그걸 앞두게 사람들. 됐으니 근데 그동안 MT라든지 뭐 이런 활동이 없었는데요. 대학 방역 지침 또한 함께 완화됩니다. 다음 달 1일부터는요. 5월 1일부터 강의실의 거리두기 기준도 해제됩니다. 지금은 강의실에서 한 칸씩 뛰어 앉아야 하지만 다음 달부터는 그 대학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고요. 그동안 학교 방역 담당 부서에 승인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대학의 숙박형 교육 행사들도 이제는 승인이 아닌 그냥 신고하는 것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원한다면 신고를 하고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기존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저희가 예전에 그 뉴스에서 한번 다뤘던 적이 있는 거긴 한데, 그럼 이제 대학교에서 이제 비대면 수업과 대면 수업을 막 왔다 갔다 하면서 했었잖아요, 대학교도. 그렇죠. 그럼 이제 끝나면은 이제 온라인 수업은 아예 그냥 사라지는 걸까요? 네, 그렇지. 반은 맞고 또 반은 아닌 것 같은 게 코로나19 국면에서 대학이 온라인으로 수업할 수 있는 비율을 정해놨었잖아요. 올해 들어서 또. 근데 그 규제를 풀었습니다. 이 규제 완화에는 온라인 수업을 통해 대학 교육이 혁신되었다. 이런 측면도 있기 때문에 제도는 앞으로 그대로 갈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교육부는 대면 수업 확대를 적극 권장하고 있지만 5월 이후에 수업 방식을 변경하는 것은 대학이랑 뭐 교수님이나 학생들, 구성원들이 충분한 소통을 통해서 바꾸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짜 옛날로 돌아간다는데 괜히 느낌이 되게 이상하네요. 저 대학 온라인 수업은 일반 학사 과정은 모르겠는데 두 가지 측면에서 저는 대학 원에서는 온라인 수업이 계속 유지될 것 같다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좀 부정적인 측면에서 얘기하면 대학교에서 등록금을 가지고 많이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학생을 많이 유치를 하려고. 그럼 그 입장에서는 온라인 수업을 하는 게 훨씬 많은 신입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대학 재정 문제에 도움이 되는 측면에서 유지를 할 것 같고,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교육의 실질적 평등이 온라인을 통해서 좀 가능해진 지점이 있잖아요. 우리가 그쵸. 뭐 서울에 있는 좋은 교수님, 가고 싶은 교수님을 이제 물리적 거리 때문에 못 갔다면 온라인 상에서는 또 가능하니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적어도 대학원은 저는 좀 현행 유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이어서 인수위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학교 전담 경찰관 SPO라고 있나요? 그렇죠. 네, SPO를 임기 말까지 5천여 명 증원하는 방법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학교 전담 경찰관은 2012년 학교 폭력 예방법에 의해서 도입된 제도고요.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후보 시절 학교 폭력 예방을 위해 경찰관 인원수를 대폭 늘리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바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는 것 같은데요. 최근에는 촉법 소년 연령도 14세에서 12세로 하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청소년 범죄에 대해서 일벌백계하겠다, 학교 폭력을 근절하겠다라는 방침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00여 명이 조금 넘는 수준이라고 해요. 학교 전담 경찰관 인원이. 그래서 5년간 확대를 하고요. 그렇다면 이게 최대 6배까지 늘어나게 될 것 같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매년 1,000명씩 단계적으로 늘린다고 하고 정권 5년 차에 그렇게 6천여 명에 도달하게 할 것이다 라고 하고요. 이제 최종 목표는 한 명이 학교 개수를 2개, 그리고 1인당 담당 학생 수는 800명대로 줄이겠다라는 목표를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최근 심각해지고 있는 학교 폭력 추세에 비해 사실 학교 전담 경찰관 충원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했던 게 현실이라면서 이번 정책은 청소년 범죄와 관련된 단속 예방 체제를 확실히 갖추겠다는 뜻이라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근데 저는 조금 궁금한 게 이게 실제 학교 폭력 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인지 아닌지 잘 판단이 안 서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학교 폭력, 그러니까 학교 전담 경찰관의 업무는 사실 그 맡은 학교에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학교에서 대부분 처리를 하지만 보통 117에 신고가 들어가거나 112에 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분들이 와서 조사를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기타 학교 폭력 예방 교육이라든지 캠페인 같은 활동을 통해서 학교 폭력이 없는 분위기 형성 자체를 도와주는데 역할을 많이 하고 계신데 사실 그런 뭐라 해야 되지? 맡고 있는 개수가 너무 많잖아요. 아, 현재는 그쵸. 초 한 분이 저희 지역 같은 경우도 한 분이 초등학교 한 네다섯 개,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몇 개씩 있어서 막 한 6개? 뭐 10개까지도 하고 계신 목록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 도시에 있는 모든 학교를 5명, 6명에서 모두 커버하려다 보니 사실 지금까지는 학교 폭력 감소에 의미가 거의 없다. 그리고 학교 폭력이 발생했을 때 처리를 해주는 거에도 정말 한계가 있고 시간적, 물리적 한계가 너무 컸다. 그분들에게 업무 과다인 그쵸. 거긴.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이 하는 일이다 보니까 음. 그런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된다면은 학폭에 관심을 조금 더 가져줄 수 있는 폭이 넓어지지 않을까. 그게 뭐 학교 폭력 감소로 이어질 수는 있을 거라고 저는 보고는 있습니다. 일단 업무 과중이 있었던 거는 사실이긴 하네요. 경찰 분들께. 그래서 그러면 경찰관들은 이 정책에 환영하시겠네요. 좀 그 학교 폭력 경찰관 분들의 업무 지침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죠. 학교에 들어올 때 권한도 조금 바뀌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러니까 다만 수만 늘려서 이게 뭔가 해결이 될까? 약간 이런 지금 느낌은- 같은 똑같은 일을 수만 많아져서 한다라고 한다면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당연히 이렇게 인원이 늘어나서 내가 맞는 학교가 줄어들면 그만큼 거기에 신경 쓸 게 많아져야 되는 그런 거는 동일하게 와야 되긴 할 것 같아요. 현재로서는 뭐 1년에 한 번 교육해 주시는 거 말고는 저는 이분을 볼 일이 거의 없기는 없는데 뭐 담당 학교가 이제 1인당 2개로 줄어들면 교육을 좀 더 자주 하거나 아이들과 좀 더 가까이 지내게 되면 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도 같습니다. 근데 6천 명이 2명씩 될까요? 2개씩? 6천 명이 된다 해도? 또 약간 맞아. 지역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진짜 시골에서는 2개로 한다고 하면 인원수가 확 주는데 그쵸. 여전히 저희처럼 시내 대규모 학교 같은 경우는 학교 2개인데 막 몇 명이지? 한 1,500명 이렇게 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아 어떻게 좀 잘했으면 좋겠다. 경찰도 약간 나중에는 저희도 담당자 막 이렇게 있잖아. 그럼 약간 막 좀 누구한테 그냥 몰아주는 약간 그런 업무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저도 그 경찰서에서 이렇게 하는 모습을 어떻게 우연히 볼 기회가 생겨서 보다 보니까 대부분 다 젊으신 분들이 많고 그러니까 한 뭐 팀장님 뭐 이런 분들이 정확히 명칭은 모르겠지만 되게 갓 임용이 되신 분들 발령을 받으셔서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대부분 구성들이. 이게 뭐 학교 전담이니까 아이들에게 다가가기 위해서 그런 건지 아니면 그죠? 그런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일을 그런 주는 건지. 새로 오신 분들한테 자연스럽게 그 일이 가게 되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죠. 만약에 그런 거라면은 아마 조금은 경찰 내에서도 기피하는 업무인가 이게? 저도 약간 그 생각하기는 했어요. 싫어하는 업무, 귀찮은 업무인가? 라고 그렇죠. 그런 주변에 것도 누가 개선이 되면 계시면 물어보고 싶은데. 네. 경찰을 한번 초청할까요? 다음번 저희 팟캐스트에 네. 우리 학교 있으면 학교 전담 경찰관을 그분하고 진짜 그분 어색해서. 혹시 기피하시나요? 이러면서 근데 그분은 사실대로 말을 못 하지 않을까요? 모자이크 해드리죠 뭐. 아, 네. 우리가 나쁜 짓을 하자. 아 자연스럽게 올 수 있도록. 하고 잡혀가자. 네. 좋습니다. 자, 다음은 돌봄 교실 관련된 소식입니다. 초등 돌봄 교실이 충분한 수요 조사 없이 국고 보조금이 교부돼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19일 날에 4월 19일이죠. 초등 돌봄 교실 재정 운영 및 관리 실태라는 보고서를 이제 공개를 했는데요. 거기 따르면은 교육부는 시도교육청과 충분한 협의 없이 일괄적으로 연도별 확충 물량만 확인해 보조금 교부를 결정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이제 돌봄 체계 실행 계획이라는 게 있었나 봐요. 그 계획에 따라서 교육부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총 5개년 동안 3,500실의 초등 돌봄 교실 신규 증설을 목표로 총 1,050억 원을 교육청에 지원하는 초등 돌봄 교실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2018년도에 교육부의 첫 수요 조사에서 교육청이 대규모 확대가 어렵다며 5년간 확충 가능한 교실 수로 1,000여실을 제출했지만 교육부는 추가 협의 없이 총 3,500실 확충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이에 따라 아무래도 실에 따라서 이제 또 보조금이 교부되기도 하니까 2018년에서 2020년 총 3년간 총 2079실의 초등 돌봄 교실이 확충됐지만 2021년에는 또 신청이 부진해서 목표 교실 수 700실 중 256실에 대한 보조금 76억 8천만 원이 집행되지 못했다고 합니다. 감사원이 전국 이제 6,008개교를 대상으로 2018년에서 2021년 시설 사업의 효과성을 점검한 결과 일부 학교는 제대로 보조금을 받지 못해 인원 과밀이 심화하거나 대기 인원이 증가한 반면 다른 일부 학교는 증실 필요성이 낮은데도 보조금이 교부된 사례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원 같은 경우는 교육부 장관에게 초등 돌봄 교실 시설 확충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 규모의 타당성과 집행 가능성 등을 시도교육청과 충분히 협의해 사업 계획을 수립하고 대기 수요 개선과 적당한 실당 참여 인원을 사업 목표로 정하는 듯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하였다고 하는데 사실 저는 이 기사 보면서 뭐 돌봄 교실만 이래? 약간 이런 생각을 그쵸. 했었거든요. 그냥 지금 사실 뭐 학생 수 나누기 뭐 학교 뭐 이렇게 그냥 계산기로 때린 다음에 대충 그냥 돈 던져주잖아요, 약간. 모든 사업이 그렇죠. 뭐. 네, 그렇게 던져주는데 마침 초등 돌봄 교실은 조금 핫포테이토라고 해야 되나? 좀 뜨거운 이슈 이슈화가 중에 되니까. 하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좀 이게 뉴스화된 것 같은데 이건 사실 뭐 물론 잘못된 거긴 한데 이건 그냥 다 뜯어봐야 될 것 같아요. 모든 사업이 이런 식으로 오니까. 네. 그나마 이렇게 인당으로 오면 다행이지. 학교 실로 급별을 나눠서 오는 거 있잖아. 뭐 맞아요. 10개부터 15개 학급은 얼마. 그러면 오히려 더 그게 반영이 안 되기도 하는데 네, 이런 식으로 되는 게 뭐 까면 깔수록 점점 뭐 이런 것만 나오니까 맞아요. 대대적으로 뭐 한번 이렇게 다 가서 뒤집어 엎는다든지. 개인적으로는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사업을 얘기를 해요. 그럼 뭐 얼마를 주겠다 이게 아니라 얼마가 필요한지를 우리한테 먼저 받는 거예요. 혹시 그러니까 내부적으로는 네, 얼마까지 줄 수 있다는 기준이 있어야 네, 되지만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뭐 예를 들어서 일단은 니들이 견적을 봐서 얼마가 필요하다, 어떤 거에 필요하다 올려라. 그럼 우리가 맞춰서 주겠다. 전 이런 식으로 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조건 그냥 톱다운이잖아요, 그냥. 그래서 좀 애매해지는 거는 방금도 말씀드렸듯이 15개실이다, 16개실, 15개실까지 이거야. 그럼 16개실은 되게 애매해져요. 16개실은 약간 뭐 이렇게까지 또 큰 규모에 속하기도 아닌데, 막 16개에서 30개면은 네,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막 저희 코로나 때 한때 그랬잖아요. 뭐 1,000명 이상. 근데 999명은 뭐야? 약간 막 그렇게 맞아. 되는 것처럼 사실 그냥 행정의 측면에서 그냥 딱딱딱 칼로 나누는 게 사실 현장에는 정말 좀 불필요한 상황으로 좀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돌봄 뭐 얘기하자면 더 많겠지만 아무튼 저는 그런 부분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행정의 문제다. 이렇게. 네. 자, 네. 다음 소식은 이제 교육부 중앙투자심사라는 것을 강원도와 경기도를 살짝 묶어서 한번 토픽을 준비해 봤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속초중학교의 남부권으로 이전하는 것이 2022년 정기 2차 중앙투자심사에서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같이 올렸던 원주교육지원청 청사 이전 건은 반려되었는데요. 이 소식은 잠시 후에 간단하게 소개드리고요. 속초중학교 이전은 속초시 조양동 일원에 25학급, 그러니까 특수 하나급을 포함해서 672명 규모로 2027년 3월 1월 개교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도시계획시설 결정 변경 후 사업 추진을 조건으로 승인이 되었는데요. 이는 2019년부터 추진했던 사업입니다. 사실 2016년 이후 소규모 공동주택 개발로 속초시 남부권의 인구가 계속 증가를 해왔거든요. 그리고 거기에 시 전체 인구의 45.1% 정도가 거주하고 있었으나 중학교는 4개가 모두 북부권에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통학이 상당히 불편을 겪기 때문에 추진을 하게 되었는데 이 뭐 어쨌든 조건부 승인이 되었으니 이 결정으로 속초 남부권 학생들의 통학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이다. 그리고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했는데 이와는 좀 반대로 원주교육지원청을 한 번씩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한번 가봤어요. 되게 낙후된 느낌이 딱 네네. 들어요. 건물 자체가 오래됐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이제 반려가 되었고요. 다시 중기 지방교육재정 계획에 반영을 해야 한다. 이건 사실 절차상에서 좀 오류가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정비해서 하반기에 투자심사에 의뢰하면 또 괜찮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학교 뭐 개교하는 건이나 새로 짓는 건은 중투위 심사를 통과해야 되는데 네. 원래 이렇게 통과가 어려운가요?
네, 어렵습니다. 사실 이거는 개인적으로 저의 생각이지만 중투위라는 게 사실 경제 논리로 판단을 하겠다라고 저희는 느껴지더라고요. 네네. 사실 저희가 지금 촬영하고 있는 저희 학교도 세워질 때 한 번 중투위에서 거절을 당했다라고 알고 있거든요. 뉴스에도 나왔고. 음. 근데 저희도 또한 바로 승인이 된 게 아니라 조건부 승인이 됐어요. 저희가 초등학교와 중학교를 같이 설립하겠다. 그리고 거기서는 그렇다면 소규모 학교 4개를 폐교시켜라. 네, 맞아요. 라는 조건으로 그러니까 저희 학교를 짓는데 예산이 401억 원이 들어갈 것이라고 파악을 했고 그래서 처음에 계획이 투자 심사를 통과하지 못해서 농촌의 학교가 폐교되고 그런 조건부로 승인이 되게 되었는데요. 참 마음이 편치는 않죠. 그쵸. 많은 대단지 아파트 안에 음. 학생들이 굉장히 많으니 그 학생을 위한 학교를 지어주는 것은 당연히 옳은 일이고 그래야만 하는 일인데 왜 그렇다고 해서 저소규모 학교들은 전혀 관련도 없는 동네에 생기는 학교 때문에 전혀 관련도 없는 동네의 아이들이 더 먼 거리를 학교를 걸어갈 수도 없고 버스를 타야 하고 해야 되는 건지 적어도 교육 같은 경우는 그냥 전기가 들어오고 물이 들어오듯이 그냥 제공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쵸. 적어도 초등학교부터라도 음. 네. 그런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거는 좀 어렵습니다. 근데 이와 관련해서 사실 경기도 소식도 한번 가져와 봤어요. 비슷한 소식인데요. 경기도에 초중고 13곳이 새로 생긴다고 합니다. 거의 다 통과된 거예요? 네. 왜 여긴 13개나 해줘? 다 통과됐다기보다 여기는 18개를 심사 의뢰해서 13개가 음. 통과된 상황입니다. 네, 교육부가 이렇게 했을 때 6개 학교는 적정으로 바로 통과가 됐고요. 나머지 6개 학교는 조건부 판정으로 통과가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행정안전부와 공동투자심사했던 곳에서도 한 곳이 조건부로 돼서 총 13학교가 통과를 하였는데요. 사실 이쪽에도 저희 학교랑 비슷한 상황이 많아요. 과밀이 많이 돼서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학교를 추진한 것들이 다수 포함돼서 과밀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 기대를 하고 있는데 여기는 뭐 적정한 그런 게 되는데 사실 동네의 차이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수도권과 수도권이 아닌 지역 음. 좀 그런 식으로 봤을 때도 이게 조금 그냥 공평한 것인가? 그렇죠. 그리고 여기는 아마 다 거의 신도시일 거예요. 신도시니까 그런 압력도 많고 좀 네, 이럴 건데. 정책적인 그런 게 있었겠죠. 그렇죠. 대부분이 뭐 화성 동탄이라든지 뭐 네. 용인, 고양 이 정도 도시라서 음. 학령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도시긴 하지만 이게 또 전 되게 무서워요. 약간 이런 흐름이 좀 가끔 무서울 때가 좀 있어요. 학생 1000명이 강원도에 있는 학생 1000명과 음. 경기도에 있는 학생 1000명이 다른 값어치를 한다고 느껴질 수 있는 그렇죠. 그리고 그런 이제 부분. 시골에 있는 전교생 50명 학교는 이제 경제 논리로 따지면 많은 비판받고 이런 지점들이 있고. 그쵸. 사실 시골뿐만이 아니라 지금 저희 동네만 하더라도 전 6학년 많이 하다 보니까 중학교로 애들을 계속 보내잖아요. 어떤 지역은 중학교가 몰려 있어요. 근데 사실 저희 초등학교가 있는 근처에는 중학교가 거의 많지가 않고 사실은 이 기존에 있는 학교가 이사를 오던지 이쪽에 새로 하나를 중학교를 좀 지어줘야 되는 상황. 근데 지금 마땅치도 않고 그게 좀 어렵고 더 나아가서 고등학교도 예전에 이렇게 좀 중앙 쪽에 구도심? 많이 있잖아요. 예, 구도심에. 사실 이쪽 동네에 고등학교 한 개도 없어요. 맞아요. 근데 이쪽에도 사실은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는 거에 대해서 어떤 아주 기본적인 평등을 생각한다면 고등학교 이전을 해주던지 아니면 새로 지어주던지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이게 참 쉽지가 않은 문제라서. 네, 다음 소식 전해주시죠. 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수위 소식 한 가지 더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에 따르면 지방대 관련 정책을 교육부에서 지자체로 넘긴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자체, 지방대, 지역 기업이 유기적으로 연결돼서 지역 발전에 좀 더 이바지할 수 있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교육부 권한은 초중등 교육과 고등교육, 여기서 말하는 고등교육은 고등학교가 아니라 대학교육 이렇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 초등등 교육은 사실 교육감에게 많은 부분 권한이 이양이 됐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이번에는 교육부가 그동안 갖고 있던 대학에 대한 권한 중 감독 권한을 제외한 육성 권한을 지자체에 넘겨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지방대를 육성해서 지역 균형 발전을 돕겠다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을 실현하기 위해서 지방정부와 대학 협력 기반 지역 혁신 사업 등 지방대 산학 협력과
국가 연구개발 사업 등과 관련된 예산, 정원과 학과 개편을 비롯한 지방대 관련 행재정적 지원 등 각종 권한을 지자체에게 넘긴다는 뜻이라고 합니다. 사실 산학협력이라고 해서 이제 대학교랑 기업체랑 같이 막 협력하고 연구하고 이런 경우가 많은데 이걸 이렇게 넘기면 좀 그 지역에 있는 기업하고 유기적으로 같이 연구하고 그런 부분은 좋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렇게 학생들을 모셔오기 위한 노력이 조금 더 적극적이 될 수 있겠죠. 네. 지역에서 이렇게 시도하기 때문에. 네. 그래서 뭐 전국시도지사 협의회 부회장인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역 특성에 맞는 산학 협력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이나 예산을 광역단체로 부여하면 지역 대학과 경제를 살리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지역 혁신의 핵심 요소로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뭐 좋은 점도 있을 것 같고 또 저는 또 한 가지 우려되는 지점은 대학교가 어떤 학문의 장이 돼야 되는데 또 그 그쵸. 지점보다는 예, 이렇게 산업이라던가 거기에 맞춰서 학과 개편이 많이 되다 보면 어떻게 보면은 인문교양학과나 이런 거는 거의 좀 없어질 수도 있잖아요. 지켜지지 못하고 그런 문제점도 좀 있을 것 같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시나요? 대학 개편의 모든 권한을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마 교육감이 아니라 시도지사에게 넘어올 것 같아요. 좀 저는 별로 좋아 보이지는 않아가지고 그러니까 뭐 빠방한 시도구는 사실 빠방하게 갈 수가 그렇죠.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음. 그 예를 들어서 뭐 모 기업이 음. 이제 그 지역에 있어요. 그 막 울산 같이 막 이렇게 좀 공업단지? 특화된 네. 곳에 있어요. 그러면 약간 그 기업과 그 지방의 대학이 뭐 MOU 체결을 통해서 음. 약간 그 기업에 들어갈 맞는 인재를 뭐 육성한다. 음. 뭐 그런 방향으로는 되게 좋게 짜여질 수가 있는데 그렇죠. 그런 부가가치를 만들어내기가 어려운 지역이 분명히 또 존재하잖아요. 음. 그런 지역은 그냥 버린 것 같은 느낌? 음. 야, 니들 알아서 어쨌든 뭐 해봐봐.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조금 그런 것들이 좀 우려가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예산 지원에서 만약에 감축이라던가 불이익만 없다면 뭐 그리고 이제 최소한의 어떤 기준 뭐 이렇게 기준선 그렇다고 학과 개편을 막 할 수는 없잖아요. 오로지 산업체에 맞춰서 뭐 그런 것들에 대한 기준이나 이런 게 좀 있으면 좀 나름 지역 기업과 유기적으로 연계하는 것들이 이제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 나름 어떤 기준을 잡고 변화시키는 것과 기준이 없이 이 지역과 저 지역이 완전 다른 나라처럼 운영되는 것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을 것 같기는 합니다. 꼭 지역 균형 발전이 이루어지길 네, 저희 지역은 그러면 산림과 관련된 과가 많이 생기려나요? 그럴 수도 전 있고. 그것도 편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는 이거 약간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2년 전인가 수도권 인구가 비수도권 인구를 추월했다. 막 그런 뉴스가 있잖아요. 근데 이게 그냥 요즘 드는 생각이 어쨌든 돈이든 표든 몰리는 쪽으로 투자가 좀 많이 이루어지는 경향이 지금까지 있어 왔고 근데 이제는 심지어 음. 돈만 많이 몰리는 곳이 아니라 표까지 이제 좀 지팡이 됐죠. 수도권이 많이 몰리는 곳이다 보니까 이게 정책 같은 게 좀 그런 쪽에 유리한 방향으로 계속 쓰여진다는 느낌이 받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서 이 상황이 좀 더 격화됐어요. 예를 들어서 그 제가 2년 전에 뉴스를 봤을 땐 정말 50에서 정말 조금 넘어간 그런 거였는데 이게 막 진짜 6대 4가 되고 7대 3이 됐을 때 만약에 이제 그때 돼서 누군가가 정책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쓰겠습니다. 라고 반대표가 했을 때 나와버리는 거지. 이게 막 역차별이다라는 의견이 나올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야. 좀 비약적인 생각일 수도 있는데 그래서 약간 이런 계획들이 막 나올 때마다 약간 좀 무섭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어쨌든 네. 그렇네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추후에 교육감에서 좋은 소식으로 좀 전해드리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교육감 팟빵 팟캐스트 네이버 오디오 클립 유튜브 채널 여느 날 여느 교실 블로그 여느 날 여느 교실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는 또 다른 교육 뉴스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손이 파래. 네, 좋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